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수업을 맡은 김건종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후회 없는 과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 여러분 프린트 10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사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학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사학의 원리 첫 번째,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하고 같은 과정으로 그리고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동일하게 과정이 진행되는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지질학적 변화 과정이,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과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거를 알려면은 현재를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지구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를 연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이다. 제임스 허튼이 말하는 얘기인데요.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임스 허튼 소리를 안 했죠? 예, 제임스 허튼이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를 연구하면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과정의 원리.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퇴적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면 퇴적물이 퇴적될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현재 관찰되는 지층이 이제 수평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습곡, 조산 운동을 받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퇴적이 수평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 있는데,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층의 역전이 없다면 지층의 역전의 그 판독은 누가 하냐면은 앞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그 퇴적 구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점이층리, 사층리, 건열, 연원 이런 걸 갖고 지층의 역전을 판독하는데, 만약에 지층의 역전이 없다면 아래층이 먼저 퇴적된 것이죠. 예, 그래서 지층의 역전 여부는 퇴적 구조하고 이 화석을 이용해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화석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삼엽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공룡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은 역전이 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역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퇴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 B, C 퇴적이 있다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하면 아래쪽부터 A, B, C 순으로 퇴적됐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동물군 천위의 법칙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표준 화석으로 시대를 우리가 추정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화 과정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덜 진화된 생명체가 나오고 위쪽으로 갈수록 더 진화된 생명체가 나온다는 이제 가정하에 화석이
산출되는 양상을 통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오래된 지층이 아래쪽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위쪽에 새로운 지층이라고 한다면 지금 삼엽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삼엽충이 요렇게 여기서 발생되고 그리고 완종류 그리고 여기 공룡 뭐 이런 것이 이제 화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지층에서는 이런 그 화석군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지층에서는 요런 화석군이 나왔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공룡은 중생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삼엽충은 고생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생대, 그다음에 여기는 중생대에 나타나는 이런 화석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이렇게 퇴적이 됐구나. 그래서 순서는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순으로 퇴적됐구나. 이렇게 화석을 기준으로 판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1페이지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또 반복돼서 나오네요. 그렇죠? 부정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정합의 법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관입의 법칙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정합의 법칙은 이 부정합 면이 바로 침식면 또는 풍화된 면입니다. 이 면을 경계로 해서 위 지층과 아래 지층의 퇴적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 면을 경계로 지질 시대를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합이 뭐냐? 정합이라는 거는 퇴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위아래 지층의 관계를 정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적이 중단되고 침식이 되겠죠. 침식되고 다시 내려앉아가지고 침강해서 다시 퇴적이 된.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 지층 사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 이걸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퇴적이냐 정합, 불연속적인 퇴적이냐 부정합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부정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이 부정합면 위에는 이 기저여감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기저여감은 아래쪽의 그 암상을 기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합면을 경계로 해서 지질 시대가 구분되기 때문에 화석도 급격하게 달라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관입의 법칙이 있는데, 이 마그마가 주변의 기존의 암석을 또는 지층을 뚫고 들어가 우리가 이제 화성암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성암이 되겠죠. 이 관입한 암석을 우리가 관입암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입당한 암석은 피관입암체라고 하는데, 이 관입한 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거네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관입한 암석이 나중에 들어간 게죠.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밑에 관입과 분출의 그 비교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입하고 그다음에 분출은 좀 다르죠. 관입이라는 거는 땅 속에 화성암체가 주변 암석을 이제 관입을 해서 들어간 건데 지표면으로는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분출이라는 거는 화성암이 바로 지표면 바깥으로 나온 거를 이제 분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두 종류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지표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요때를 우리가 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그마가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조금 그림이 좀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표면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화산 분출을 하겠죠. 이제 팡 분출하겠죠. 이렇게. 요걸 우리가 분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땅 속에 갇혀 있는 상태를 관입이라고 하고,
지표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이걸 우리가 분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열에 의한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접촉 변성 작용이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관입암체는 이렇게 접촉 변성 작용이 이렇게 주변 암체 둘레에서 다 모든 사방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관입암체 같은 경우에는 이 변성 접촉부의 변성 작용이 주변 암석에 모두 다 이렇게 다 모두 나옵니다. 자, 근데 분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위쪽 부분은 이제 뭐 침식돼서 날아갔겠죠? 이게 이제 날아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침식돼서 날아가게 되면은 부정한 면이 이제 뭐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변성되는 부분이 위쪽은 없다는 거죠. 위쪽의 암석에는 변성 부분이 없다. 그렇죠? 여기는 없다. 여기는 없다는 거죠. 위쪽에. 자, 그래서 변성암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고 아, 이게 관입암체구나 또는 분출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자, 첫 번째를 볼까요? 자, 이게 변성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화성암은 요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변성 부분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나오네요. 사방에서 다 나왔다는 건 이거는 관입암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변성 부분이 여기 아래는 나오지만 위쪽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입과 분출의 그 차이점은 주변 암석의 접촉부의 모든 곳에서 변성 작용을 받는 흔적이 나타난다. 변성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관입이고 화성암 위쪽 부분에 변성 부분이 없다면은 바로 분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포획암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금 퐁당 빠졌겠죠? 이 포획암이 있다면은, 관입이 된다. 그죠? 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분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요거는 아마 이제 부정한 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기저여감입니다. 그러니까 기저여감이라고 한다면 여기 화성암체의 성분이 지금 이게 기저여감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 분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식받은 흔적, 부정한 면이 있고 그 위에 기저여감이 있다면은 분출일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쪽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 관입과 분출은 포획감이 있느냐 또는 이제 변성작용이 위아래 다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출이라고 했을 때는 요 아래쪽 밑에는 변성작용을 받았지만 위쪽은 없다. 그리고 이제 기저여감이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부정하면 위에 기저여감이 나타난다면 아마 분출일 확률이 높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면은 지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런 그림을 주고 지질학적인 사건의 순서를 한번 적어봐라. 이 문제가 조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이렇게 가려보고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지금 지층 누중의 법칙 역전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쪽부터 최대 대력이 됐을 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 D지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지층이 있고 관입암체 2가 있는데 지금 단층을 잠깐 보면 단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단층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단층이 C 그 다음에 D, E 이걸 다 끊습니다. 그러면 단층이 CD, E 이후에 아마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일단 D가 퇴적이 됐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층 누중의 법칙에서 D가 퇴적이 됐고요. 근데 지층을 보니까 약간 이제 습곡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휘감력을 받아서 습곡을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부정한 면이 나타나네요. 이 부정한 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부정한 면이 지금 이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관이밤체 2가 부정한 면에서 끊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이 있긴 있는데, 이 부정합이 관이밤체 2를, 침식을 했기 때문에 2가 생긴 다음에 부정합이 나중에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퇴적이 됐을 것 같고요. 자, C가 퇴적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C, E, 그 다음에 이제 D 이거를 이제 단층이 끊죠. 예, 이건 단층이 끊습니다. 근데 단층이 끊는데 어떤 단층이냐면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자 이걸 들어 올리니까 지금 요쪽이 상반이네요. 상반. 그쵸? 상반이 지금 내려갔죠. 지금 여기 상반이 내려갔습니다. 상반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상반이 내려가면 정단층입니다. 횡압력을 장력을 받았겠죠. 예, 정단층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럼 지금 정단층까지 했습니다. 이거 정단층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이 또 있네요. 그렇죠? 예, 부정합이 또 보입니다. 지금 여기 부정합이 이렇게 보입니다. 부정합. 그래서 부정합이 있다. 예, 부정합이 있고요. 부정합이 그러니까 지금 부정합이 1번 부정합, 2번 부정합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1번 부정합이 여기 노란색 2번 부정합이 되겠죠? 예, 부정합이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B가 쌓이고 그다음에 A가 쌓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으로 이제 관입 암체가 F가 관입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쭉 뚫고 왔죠. 마지막으로. 예. 이게 관입을 했는지 근데 아니면 지금 이쪽 위쪽이 날아갔다면은 이건 또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분출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뚫고 이게 F의 그 화성암체가 지금 지표면으로 지금 뚫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분출이 된 것 같네요. 좌우지간 일단 순서를 결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지금 맞았나요? D 습곡, E 부정합,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정단층, 그 다음에 부정합, BAF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프린트 16페이지입니다. 자, 지층 대비. 자,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화석에 대한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석은 무엇이냐? 자, 지질시대.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화석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고생대부터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요런 시대에 살았던 생물체가 있을 거예요. 생물체의 그 유해, 시체죠? 뭐 뼈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활동한 흔적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면은 공룡 발자국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많은 학생들이 유해, 뼈 같은 거는 알지만 흔적도 화석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화석이 나왔다면은 주로 퇴적암에서 이제 발견된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럼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을 조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뭐 뼈나 또는 이빨, 줄기, 껍데기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잘 화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이 죽은 후에 분해 부패되기 전에 퇴적물이 빨리 묻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퇴적물에 빨리 묻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사체가 이제 미생물에서 분해되지 않게 매몰되어야 된다.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석화 작용을 받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화석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의 유해가 보통 이제 유기물이잖아요. 근데 그 유기물의 성분이 돌의 성분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뭐 치환돼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었어요. 이게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토막이 땅 속에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묻힌 거예요. 근데 이 나무 토막의 그 유기물의 성분이 빠져나가고
SiO2라는 이 이산화규소 성분으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성분이 이산화규소라는 성분으로 일단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규소 성분으로, 주로 규소 성분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이제 나무처럼 된다. 나무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규화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무 모양인데 성분이 돌의 성분으로 바뀌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석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화석의 생성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화석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화석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표준이 되는 표준 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상 화석,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 화석 두 종류가 있는데, 시상 화석은 뭐 얘가 한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준 화석이 좀 몇 개 있는데 이걸 조금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표준 화석은 우리가 지질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당시의 자연 환경을 알려줘요. 환경. 예. 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의 구분과 지층 대비 유용한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정한 시기에 출현해서 일정 기간 번성하다가 멸종한 생물의 화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시기에 짠 출현해가지고 굉장히 번성하다가 딱 굵은 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특정한 시대에 살아야 되니까 생존 기간은 짧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되니까 분포 면적이 넓고 넓게 퍼져 있고, 그리고 개체수도 많아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조건을 선생님이 한번 이제 한번 압축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짧고 굵게 살자. 짧고 굵게 살자. 그러니까 짧고 생존기가 짧고 굵게 약간 뭐 이제 널리 알리자는 얘기죠. 굵게 살자. 예를 들면 이제 삼엽충이나 필석이나 갑주어, 푸줄리나 방추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고생대에만 딱 살았어요. 삼필 갑부. 삼필갑부. 요 순서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방추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자, 공룡 아시죠? 그리고 바다에서 살았던 암모나이트. 요거는 이제 중생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동전처럼 생겼기 때문에 화폐석이라고 합니다. 화폐석, 그 다음에 매머드. 요거는 이제 신생대 표준 화석인데, 최소한 요게 나와 있는 요 표준 화석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상 화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시상 화석이라는 거는 그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환경. 자,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어야 되고요. 특정한 환경에서만 딱 사는 생물의 화석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잠깐 볼까요?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생존 기간이 길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그 환경, 분포 면적이 좁은 데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나오면 이런 환경이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 변화에도 민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요거는 이제 운물 속에, 운물은 굉장히 좁잖아요. 운물 안에 지금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하는 개구리가 있다. 운물은 굉장히 분포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생존 기간이 긴 장수하는 개구리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장수 개구리는 운물에서만 살죠. 그리고 장수 개구리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운물이구나 이렇게 환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약간 이거는 뭐 조금 조건을 조금 외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화석의 조건, 짧고 굵게 살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의 조건, 우물안 장수개구리 이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볼게요. 자, 요 시상화석은 몇 개 안 되니까 요것만 외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사리는 오늘날도 살죠. 오늘날도 있어요. 근데 고사리가 어디에 사냐? 그러면 약간 따뜻하고 좀 축축한 육지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면은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동일과장설이네, 그렇죠? 오늘날 육지에 따뜻하고 수변한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호도 지금 있잖아요. 예, 산호는 지금 바다에서 사는데 예,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호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아 그때 당시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냐면 조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겁니다. 예, 요 그림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을 거예요. 시험 문제 주로 이렇게 나오고 이 축이 분포 면적이 X축이고 생존 기간이 Y축인데 이 축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기네요. 생존 기간이 지금 B보다는 길죠. 생존 기간이 길다. 장수하는 개구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분포 면적을 보면은 분포 면적이 좁죠?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 좁으면 운물이고 그다음에 장수하네요. 운물한 장수개구리니까 뭡니까? 시상화석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이 짧아요. 짧고 그다음에 분포 면적이 넓다는 거는 아, 유명세를 탔구나. 굵게 살았구나. 짧고 굵게 산 거는 바로 표준 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딱 줬을 때 A는 시상화석, B는 표준 화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층 대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층을 대비한다, 지층을 비교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지층들이 있어요. 그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생성시대의 동일성이나 그러니까 생성시대가 이 지층은 저 지층이랑 뭐 같은 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퇴적의 순서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지층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지층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층이 나오는데 지금 요 지층하고 요 지층하고 요 지층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대에 생성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층 누정의 법칙에 보면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 순서를 밝히는 걸 지층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층 대비를 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암상에 의해서 대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상이라는 거는 이제 암석의 종류나 또는 그 조직, 조립질, 세립질 이런 거, 퇴적 구조, 점이층이 사층이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걸 말하는데 요 암상에 관한 대비는 약간 좀 가까운 지역에서 일단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상 같은 경우에는 지층 대비의 기준이 되는 지층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넓은 지역에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퇴적이 된 이런 지층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응해암층이 있습니다. 응해암층은 뭐예요? 그렇죠? 화산재가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층이 있는데요. 석탄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가 일단 땅속에 매몰이 돼서 고사리의 성분, 그 나무의 성분, 그렇죠? 나무나 고사리 같은 식물들의 그 유기물이 탄소로 이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응해암층은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고, 그다음에 석탄층 같은 경우는 육상식물이 상당히 번성했다는 증거인데, 이런 두 가지 이런 층은 넓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기에 퇴적됐기 때문에
열쇠층이라고 합니다. 열쇠층으로 이제 건층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럼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상이한 대비가 있죠?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석탄층이 있고요. 그 다음 응해암층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같은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석탄층도 같은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열쇠층 또는 건층 또는 열쇠층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따지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거, 여기가 이제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이 순서대로 이렇게 퇴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지층들을 이 음유암층이나 석탄층을 기준으로 맞춰 보면은 밑에서부터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퇴적 순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어요. 이 화석에 의한 대비는 보통 이제 표준 화석이 되겠죠. 표준 화석이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표준 화석을 보면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지층의 그 대비, 선후, 지층의 생성 순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석에 의한 대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방추층 푸줄리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요 층은 이제 같은 시대에 퇴적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완종류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면 요 지층이 같은 시대에 퇴적이 됐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맞춰보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퇴적된 그 순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대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그 암상에 의한 대비는 좀 어디 있죠?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화석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는 곳에서도 지층 대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층 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